네, 안녕하세요. 이번 위기탈출 경전철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위기탈출 경전철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터 시각화의 심재인, 김은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병행하는 정수지, 최하은, 김유경,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의 조수민, 나여영, 그리고 발표자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에 시작하기 앞서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한 거에 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컨퍼런스에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분은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살짝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나는 경전철과 지하철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분은 왼손 해서 이렇게 박수 자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너가 말하는 경전철과 지하철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분은 힘찬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하철과 경전철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경전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은 기존의 지하철도와 같은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기철도이고 지하철도와 대중버스의 중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의 수송 인원은 5,000명에서 30,000명, 한 칸 정원은 80명, 운행 간격은 30초에서 2분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가졌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경전철에 관한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그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바로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올해 5월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 신고를 당했는데요.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수송 수요 예측에서 비롯된 만성 적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용인 경전철이 있는데요. 예측 평균 이용객 수가 처음에 기획 당시 16만 1,000명이었는데 개통 당시는 8,173명으로 평균 이용객 수의 약 5%밖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연간 300억 원 가량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혹시 학생분이 여기 계신 여성분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400만 원. 감사합니다.
네, 일반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 기준을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938명 학생의 4년치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돈이 300억 원입니다. 이게 매년 적자로 쌓이고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만 어마어마한가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요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4단계 수요 추정 과정을 통해 통행 배정, 통행 발생, 통행 배분, 수단 선택, 경로 배정,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목적지를 향하고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며 어떤 노선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는지를 추정하여 유동인구를 파악한 후에 그 유동인구를 설명 변수로 써서 수송 실적과 회기식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형의 가정 중에 하나가 이 통행 패턴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구 사회적 환경과 통행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가 예측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데이터의 수집 길이가 짧아지고, 예를 들어 실시간 데이터를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데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정확한 예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전통적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빅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해서 수요 인원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판단하에 저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과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GIS와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은 RStudio와 SPSS를 사용했으며, 데이터 시각화에는 R, 태블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GIS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지도상에 표시되는 역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역은 웹크롤링을 이용해서 수집하였고, 신설 예정역은 직접 다 노가다로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오픈 API를 이용해서 수집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데이터 전처리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SGIS 홈페이지에서는 각 역을 중심으로 100m, 300m, 500m 반경에 포함된 소지역 단위 사회경제 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지역 단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지역 단위는 대략 500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만든 읍면동 면적의 약 24분의 1의 크기를 가진 작은 구역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경계 부분이 동 단위 면적이고, 그 사이에 빨간색, 약간 노란색 이런 부분이 이제 소지역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빨간 쪽에 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반경 500m로 확대했을 때 왼쪽 화면과 같습니다. 가운데 역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부천 종합운동장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포함된 소지역 단위 사회경제 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전처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읍면동 단위 사회경제 지표보다 더욱 정교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SGIS에서 얻은 그 데이터의 예를 보면 100m 반경, 300m 반경, 500m 반경의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사업체수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는 좌표 정보가 포함된 역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역 근처 유동인구 추정을 위해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의 전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역과 주변 시설 사이의 거리를 정규화를 통해 평균을 0으로 놓고 나머지 거리를 계산했고, 가중치 값은 0과 1 사이의 결과값을 가지는 함수를 사용해서 점수로 산정하게 했습니다. 이게 가중치를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한 이유는 딱 진리값 0, 1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0과 1 두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의 애매모호한 값들을 다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고, 이런 점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시면 해당 점수가 높다는 것은 역 가까이에 더욱 많은 유동인구 지표가 분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EDA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관관계가 0.5 초과하는 것은 초록색으로 나타내었고 0.5 이하는 무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1번 문화재와 8번 고등학교 교원 수의 상관관계가 0.5가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계수 변수 선택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수와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은지 보았습니다. EDA가 끝나고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예측력이 우수하고 안정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인공신경망과 다중회귀 분석 둘 중에 이 인공신경망을 모델로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을 흉내낸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이 ANN 모델에 변수를 집어넣음으로써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역 반경 100m, 300m, 500m 단위별로 다중회귀 모형과 인공신경망을 시도했을 때 가장 예측력이 높은 역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인공신경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중 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변수를 4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4개를 제거해도 정확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때 정확도가 69.4%인데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정확도의 떨어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최종 변수를 선택했는데요. 인풋 데이터는 유동 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하는 변수 선정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그러니까 300m 반경의 편의점 수, 극장 영화관 수, 주택수, 인구수 등등을 인풋 데이터로 넣었고요. 아웃풋 데이터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를 넣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통해 분석을 했을 때 이 변수의 중요도까지 출력을 해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1순위 편의점 300m 반경에 있는 편의점 수가 1순위, 300m 반경 극장 영화관 수가 2순위, 밑으로 쭉 갈수록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위를 시각화했는데요. 왼쪽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300m 반경 편의점의 수를 원의 크기로 보이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극장, 영화관, 고등학교 교원 수, 이런 것들도 다 시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측했던 우이 신설선의 수송 예측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별 수송 예측수인데 북한산 우이부터 신설동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이 신설선이 9월 2일 날 개통 예정인데
이거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고,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에서 지난 2009년 하루 이용객을 13만 명으로 예측했는데요. 저희가 예측한 수는 86,093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3만 명, 86,093명,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개통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이 모델 구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 및 다양한 패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경전철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과잉 수요 예측의 문제를 해소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철도 운영 정책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맞닥뜨린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하차나 버스 승하차 같은 경우는 이 시간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저희가 수집한 소지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측력 감소를 감안하고 시간적 요인을 배제하고 모델을 돌렸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모델을 구축한다면 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